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자, 이제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가 돌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4회 시험까지 매년 한 문제니까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35회도 당연히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결격 사유가 뭐냐? 지금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사법 제10조에서는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사도 될 수 없고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은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지문을 잘 읽으면 이 말은 한마디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인데 이를 시험을 못 치는 사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증이 있더라도 중개업을 못하면 꽝이죠.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노대책이거나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예정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중개업에 관련된 내용 중요하고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첫 번째가 초급 수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초급 수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결격 사유를 알았다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급 수준. 자,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고급스럽게 출제하는데 초, 중, 고급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초급입니다. 초급. 제목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입문 과정에서 만약에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결격 사유 제목은 기억해야 된다더라. 이 느낌을 가지시고 또 제목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격 사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제목 나왔죠? 첫째, 무능력자는 결격 사유다. 무능력자를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이렇게 부르는데 세 사람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파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2, 3 동그라미는 4개죠. 자, 이 네 사람들은 결격 사유입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되고 미성년자가 뭐지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 미성년자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여기 피한정할 때 한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자를 피한정 후견인 그럽니다. 자세는 펑퍼짐하게 앉아서 미세먼지 불 때마다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제목 기억하시기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데 여기 시험에서 피특정 후견인이라고도 시험에 또 한 2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라는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없는 거 따라가면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은 무엇입니까? 굳이 알아야 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이 무슨 뜻입니까? 가끔 질문하시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궁금한 학생, 아니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만 궁금한 학생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르고 만약에 이 파산자는 채무를 완제하고 복권을 신청하더라도 복권 결정 전이라면 결격 사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자는 어떻게 해야 벗어난다? 반드시 복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시험에서 복권을 신청하면 벗어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복권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복권 되어야만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 제목 기억합시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결격 사유고 이런 사람들을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금고 이상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금고 미만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금고 이상이 뭐다? 금고 위에 징역, 징역 위에는 사형이라는 게 우리나라 형법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벌금, 자격정지, 이렇게 있는데 밑에 것들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사형은 우리 중개사법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고 이상 하면 뭐라고요?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또 금고와 징역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징역은 가서 일을 하는 게 징역입니다. 금고는 가서 고정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금고 이상 하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 뜻이에요. 자, 그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종료되었다는 말은 징역 3년 받았다 또는 금고 3년 받았다. 그럼 3년을 다 살았다가 종료되는 거죠. 다 살았다를 우리는 일명 만기 석방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겠죠. 자, 된 자, 집행이 종료된 자, 만기 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난다. 그럼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할 거니까. 두 번째, 종료된 것으로 보는 곳에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고, 가석방을 받고 잔여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잔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역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세 번째,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면제되는데, 자, 집행의 면제가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특별 사면을 면제라고 부르고, 이렇게 면제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 특사, 초파일 특사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자, 그래서 특별 사면이 대표적으로 면제된 경우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면제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시효의 완성, 법률의 변경,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특별 사면만 기억해도 충분히 시험하고는 연결됩니다. 그래서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사면받았다. 특별 사면이 면제된 날이니까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서는 많이 걸었습니다. 광복절 특사 기억하시고, 광복절 특사 받은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인데, 지금 집행유예라고 그랬지 선고유예 이런 거 들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런 건 자동으로 기억하시고, 요 2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2번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집행유예 종료되고도 2년이 더 지나야 돼. 그래서 결격 사유를 강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그럼 집행유예만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3년 지나고도 2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이 뭘까요? 중개사법을 위반해야 되겠죠. 자,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도 없지만, 아까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시험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 응시도 할 수 없고 중개업도 못합니다. 자, 2번, 이 법에 위반하여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자도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취소가 되면 일단은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납니다. 상식이죠. 오늘 자격 취소시켰는데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취소된 자 무조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이 지나야 된다. 자, 근데 2번 다만 폐업 신고를 한 후 재등록한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다면 원래 결격 기간 3년 동안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폐업을 한 날로부터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이 취소되고 이제 2년이 지났어. 그럼 지났는데 원래 3년이 지나야 들어올 수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얼마 동안입니까 하면 원래 3년이 지나야 되니까 폐업한 기간이 얼마다? 2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고 1년 동안은 결격 사유다. 그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 3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3번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뭡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이 결격 사유인데 너무너무 시험에 잘 들어오니까 노래 제목을 이벌삼삼 이렇게 여러분하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다. 자, 이 법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을 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 이게 300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법에서는. 그때는 노래를 이벌삼은 결격 사유 그랬겠죠. 이 법이라는 게 반드시 중개사법이니까 뭐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출제했습니다. 다 XXX죠.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벌삼삼이 결격사유인데 이 법 위반으로 그것도 300만 원 받았을 때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결격사유, 업무 정지 중인 자 결격사유다. 이것도 상식이다, 그죠? 만약 1월 1일부터 당신은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요. 그 업무 정지라는 게 위반을 했겠죠.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그 말이죠. 자, 마찬가지 또 1번.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소공사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거나 자격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뭐 별도로 크게 암기해야 될 내용도 아니죠. 자,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역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3번.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요 사유가 발생한 당시를 앞으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 사유입니다. 자, 요 지문은 이겁니다. A라는 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인 법인이 중개 업무를 하다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업무 정지 받았을 때 누가 결격 사유야? 이 말인데, 자, 여러분 상식이지만 법인이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럼 이때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나왔겠죠. 자, 그때 위반할 때 1번 사원 임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사원 임원은 위반할 때 있었어요. 근데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드디어 업무 정지됐잖아. 그 업무 정지되면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나는 사표 내겠다. 사표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지. 그리고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영업하겠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표 내는 거는 자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원이 있겠죠. 자, 사원 임원이 이때 들어온 임원이 있어. 2번 사원 임원.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회사가 뭐를 위반했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회사가 업무 정지되었네. 그럼 업무 정지되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 냅니다. 사표 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사표 내는 건 자유죠. 그리고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영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을 여러분 잘 이해했다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받았을 때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틀렸죠? 이 사람은 결격 사유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요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당시라는 말 여기 사유가 발생할 당시 요거 놓치면 안 된다고. 출제하는 분들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수하는가 하면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모두 결격 사유. 틀렸다니까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입니다. 요 개념 한번 잘 익히시고, 또 비교적 어려워하기 때문에 뭐 오늘 입문 과정뿐만 아니라 매월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날 딱 보는 순간 사유가 발생한 당시 이런 게 나타나겠죠. 또 여러분 뭐 계속 오늘 입문 과정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진행이 되지만,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별도로 암기법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시도 해드립니다. 일명 우리말로 하면 암호문입니다. 뭐 이름도 거창한 암호문. 자, 이제 그 암호문을 들고 이제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10월 달까지 암기할 것들은 암기하도록 관리도 하고, 또 이 암호문을 가지고 암기했는 것들에 대해서 모의고사 등을 치면 이 암호문에서 이런 내용이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석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꾸준히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명 암기표 또는 암호문인데,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암호문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기 전에 벌써 어디서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출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개정되는 내용도 있고 바뀌는 내용도 있는데,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바뀐 내용을 모르고 지금 출력해서 듣고 있으면 오히려 틀립니다.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제시할 때 그때 출력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달 늦게 본다고 해서 전혀 억울할 일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김성수 교수의 뭐 암호문 이름도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출력해서 와가지고는 야, 너 이런 거 없지 하고 또 옆에 사람들 약도 올려가면서 출력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중개사법이 개정된 내용을 고쳐가면서 볼 능력이 되면 괜찮는데, 입문 과정에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줄 때, 자, 이제 암호문 몇 번 보세요 하고 내줄 때 출력하셔도 충분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표 이런 것도 나갑니다. 자, 그때 결격 사유도 당연히 암기표가 나가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 중 1에서 4번에 해당하는 자, 그 1에서 4번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법을 위반하여 뭐 취소되고 된 자죠. 이 1번에서 4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결격 사유라고 부르는데, 법인의 임원이 이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럼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니까 어떤 법인에는 사원 임원이 1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까지가 결격 사유의 12가지입니다. 이게 번호는 크게 구분해서 뭐 1, 2, 3, 4, 5번 이렇게 크게 달았지만 결격 사유 모두 몇 개?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제목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익혀야 됩니다. 결격 사유의 내용. 자, 첫 번째 뭐 미성년자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럼 종료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지만 면제된 자도 3년이 지나는데, 면제가 뭔데요? 하면 특별 사면, 요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죠?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고, 특히나 중요했던 것 금고 올릴게요. 특히 중요한 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더하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요 2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번.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뭐 자격이 취소된 자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얼마?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정리하기를 취소받으면 3년간은 영업을 못하는구나. 결격사유. 그 다음 당연히 너무나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 3년 동안 결격사유. 자, 그리고는 쉽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받은 자,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업무 정지 받은 자가 폐업을 했어 하더라도 남은 기간은 경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 그리고 그림 그렸던 중요한 내용. 자,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가 탁 들어오면요. 뭐를 찾아야 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자, 마지막 5번. 법인의 사원 임원 중 1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결격 사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지금 여기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된다. 그때 해소한다는 말은 교체하거나 바꾸어야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격 사유 12개 제목을 지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7일 내로 등록해 준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고, 그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출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이렇게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도 납부합니다. 자, 그때 이 등록을 할 때는 결격 사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매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었고 12가지 결격 사유 지금 제목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격 사유도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등록이 됐겠죠. 그러면 등록이 되면 뭐를 합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이 된 자가 중개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오리지널 본론이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자격증을 가진 여러분들이 드디어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듭니다. 올려서, 자, 중개 업무. 자,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고용인입니다. 여러분, 고용인이라는 말은 직원들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짝 공부했지만 고용인의 종류는 하면 개공사,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고용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있는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니까 소공 이렇게 줄여서 읽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 직원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죠. 두 사람이 고용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의 종류는 알았고, 시험에서 중요한 게 이런 중개보조원 등 고용인을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둘 수 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에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소공사 한 명만 두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2명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둘 수 있다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시험 지문에서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 둘 수 있다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용인이 고용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될 의무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고용인의 고용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고용 인원에 대한 숫자의 제한은 없다. 그 숫자의 제한은 없고, 그러나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문서는 앞으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용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걸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고용한 자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그래서 종료는 며칠 내로 한다? 10일 내로 종료 신고합니다. 이것도 비교적 알아놓으셔야 돼. 고용인을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자, 한번 고용한 자 언제는 뭐 종료되겠죠.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1번 고용인의 업무 내용. 자,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외국인은 당연히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살짝 들으셨죠? 자, 외국인이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요 라는 서류가 아까 공정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외국인들을 고용할 때는 이런 서류가 들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상단에 1번 소공사에 대한 업무의 범위인데 이 소공사는 아까 용어의 정의서도 공부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뭐만 한다? 보조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정된 내용이 또한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지 의무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아파트를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오면 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돼. 그 말은 내가 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알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에게는 고지 의무가 도입이 되었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자, 2번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에서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를 이꼴 간주조항이다. 민법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위반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이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간주조항인데 이것을 슬쩍 추정한다라고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이에요.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자 여러분 추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게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추정한다. 이 말은 개공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추정하면 X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 지는 책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래와 같은 책임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민사적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손해가 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 다음 형사적 책임도 있는데 이 형사적 책임을 양벌규정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용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이제 중개 업무를 할 때 첫째 고용인하고의 관계를 알았다면 드디어 이제 업무의 범위입니다. 업무의 범위를 따질 때는 지역부터 따져봅니다. 내가 어느 지역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바운다리라 그러죠. 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와바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영업을 하는 데는 영업구역, 지역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이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개공사, 제주도 물건도 거래합니다. 법인 마찬가지, 제주도에 있다가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부칙 6조의 개공사, 예전부터 하던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의 업무 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 따라 듣지 마시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가면 천호동이 있습니다. 이 천호동에 부칙 6조가 중개업을 합니다.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칙 6조가 사무소를 갖추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도 서울 전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시도니까. 그런데 천호동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물건을 거래하게 되면 이거 지역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만이 지역을 위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역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보셨다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번 중개 대상물. 여러분 알다시피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하시오.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개공사는 동일한 게 중개 대상물을 합니다. 법인은 아파트만 하시오, 부칙 6조는 토지만 하시오, 상가만 하시오.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물건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드디어 업무가 돌았습니다. 자, 이때 법인이 하는 업무는 14조 업무인데 14조 업무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요거는 당근이고 중개업은. 자, 2번 상가와 주택을 임대 관리합니다. 3번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우린 이것을 컨설팅이다 그래요. 법인인 컨설팅을 할 수 있고. 4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와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거나 분양을 대행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토지 분양이라는 말은 없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 분양하면 틀린다. 6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법인이 할 수 있다. 마지막 7번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양이 좀 많죠? 중개업을 하는 건 당근이고 여기 6가지죠. 이 6가지가 법인이 하는 14조 업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익혀가야 될 내용입니다. 법인의 업무 들으셨고, 자 이제 드디어 3번 중개사무소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역도 알았고 할 수 있는 물건도 보셨다면 자, 이런 업무를 하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그러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한 개만 둬야 되니까 임시시설물 설치도 금지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걸 소위 떴다방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 떴다방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표준말로 뭐 이동식 중개업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분양하는 데 가면 영업하는 거 보셨죠? 그걸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 그것을 떴다방 또는 이동식 개공사라 부르는데 어쨌든 그것도 중개사무소로 봅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예외 없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자, 이거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하나만 둬야 되는데 2개 이상을 갖추거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걸리면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에다가 더하기 1년에 1,000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소를 하나만 둬야 되는데 자, 2번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분사무소 탁 들으면 아, 요거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법인은 뭐를 둘 수 있다고요? 지점을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습니까? 하니까 법인의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본점이 강남에 있다면 강남에는 지점을 둘 수 없고 강남 외의 시군구에다가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때 분사무소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점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둡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니까 중요해요. 그때 2번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지만 책임자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 자 앞으로 계속 배우시겠지만 지역농협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때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니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어. 그런데 시군구별로 한 개만 둬야 된다는 것은 적용한다. 그런 뜻이죠. 자, 내려가면서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러분 수원에 지점을 만든다면 반드시 주된 사무소 강남이 있는 곳에 신청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자, 그때 가져가는 서류 참고로 보시고, 이때도 당연히 지자체 저월회가 정하는 수수료는 납부합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의 교부, 통지, 잊어버리면 신고 확인서 재교부 받는다.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는 이런 내용이겠죠. 반드시 여러분 중개사무소 하나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공사가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이 개공인 사장님이 영업을 하겠죠. 근데 자기 친한 개공들이 야,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 우린 이것을 공동사무소로 합니다. 그럼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이 이렇게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에 좋은 중개사무소가 나왔는데 월세가 한 달에 한 600만 원이다.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하면 200만 원씩만 하더라도 이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또 일거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공동사무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가볍게 설치 기반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죠? 재미로 읽으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면 4번 사무소의 이전인데 이 사무소 이전도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개공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합니까?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여러분 종로구 A동에서 종로구 B동으로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이죠. 근데 관할구역 외로 갑니다. 강남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한다. 중요한 것 3번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모두 어디 가서 합니까? 주된 사무소 본점에서 신고한다. 됐죠? 제출 서류 내려오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가 시험에서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100만 원 과태료 이제 막 보고 계시는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보게 문표 반납 휴 하면서 이제 암기도 막 하게 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 천천히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휴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출발할 겁니다. 자, 우리 입문과정에서 오늘 4강 아주 가볍게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문과정에서 4강 전체를 다 암기하겠다 외우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자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리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결코 중개사법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더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